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잠깐 멈춥니다. 무슨 냄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갑자기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살던 집, 비 오는 날의 교실, 누군가가 만들어주던 음식, 한참 잊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 분명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냄새 하나가 과거의 한 장면을 갑자기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을 떠올릴 때 사진이나 영상을 생각합니다. 어떤 장소를 보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사진을 보면 사진 속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냄새는 조금 다릅니다. 냄새는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기억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 냄새를 맡았더니 갑자기 할머니 집이 떠오르기도 하고, 비가 내린 뒤에 흙냄새를 맡고 어릴 적 학교 운동장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특정한 향수를 맡았는데 오래전 만났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그 기억을 일부러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냄새 하나가 갑자기 기억을 열어버립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후각이 뇌의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과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그 정보는 뇌에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후각 정보는 감정과 기억에 관여하는 영역과 가까운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감각도 물론 기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과거가 떠오릅니다. 사진을 봐도 기억이 살아납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도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냄새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정보가 처리되는 뇌의 경로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 냄새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감정까지 함께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매년 여름마다 특정한 선풍기 냄새와 음식 냄새를 함께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냄새는 단순히 하나의 감각 정보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장소, 사람, 온도, 분위기, 그리고 감정과 함께 하나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비슷한 냄새를 다시 맡으면 그중 일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와, 갑자기 어릴 때 생각난다.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심리학과 기억 연구에서는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 이름은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차에 적신 마들렌의 맛과 향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강하게 불러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늘날에는 특정한 냄새나 맛이 자발적이고 생생한 자전적 기억을 불러오는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냄새로 떠오른 기억은 단순히 사건의 내용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향수를 맡았는데 오래전 누군가가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장소, 그날의 분위기, 그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까지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기억의 버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향을 맡는 순간 마치 시간이 잠깐 뒤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냄새가 기억을 정확하게 불러오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카메라처럼 모든 장면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다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한 기억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벽하게 정확한 기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냄새가 과거를 떠올리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떠올린 모든 세부 사항이 실제로 그때 그대로 존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기억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대로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뇌로 과거를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맡아도 사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커피 냄새는 아침의 편안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일했던 카페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 기간의 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냄새 자체에 특정한 기억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냄새와 함께 살아온 경험이 각자의 기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향수, 음식, 공간의 향, 호텔이나 매장의 향기. 기업들이 공간의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람이 특정한 감각을 경험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공간에서 항상 같은 향을 경험한다면 그 향은 그 장소의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향을 맡으면 그 공간이나 그때의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 냄새 좋다 라고 느끼는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의 냄새를 그 공간에서 경험한 감정과 함께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싫은 냄새가 특정한 기억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의 냄새, 소독약 냄새, 특정한 음식 냄새, 그 냄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불편했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냄새를 유난히 싫어하고 다른 사람은 같은 냄새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냄새에 대한 반응은 현재의 감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냄새를 이용해서 기억을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공부할 때 특정한 향을 경험하고 나중에 비슷한 환경에서 그 향을 다시 경험하면 학습한 내용이나 당시의 상태를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는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냄새 하나만으로 기억력이 극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이 생각보다 다양한 감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머릿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리, 냄새, 맛, 장소, 몸의 감각, 감정 같은 수많은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사진 한 장보다 냄새 하나 때문에 더 강하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물건의 모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책, 나무 가구, 옷, 화장품, 음식, 그 안에 남아있는 냄새가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과거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잠깐 다시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뇌가 과거의 기억을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억이라는 것의 가장 신기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 안에 수많은 연결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자극 하나가 그 연결을 다시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무슨 냄새인지 생각해보고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어쩌면 그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오래전에 지나간 당신의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시간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장의 사진보다, 한 문장보다, 한 사람의 이름보다 아주 작은 냄새 하나가 오래된 시간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억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감정 속에도 조용히 남아있다는 것을. 누군가 옆에서 하품을 합니다. 그 순간 나도 하품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혀 졸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설마 하품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하품이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하품은 전염병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품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품을 하게 될까요? 더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누군가의 하품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품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하품하는 장면을 떠올리거나 하품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품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품은 정말 전염되는 것일까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하품 전염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품 자체가 새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에서도 하품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적 동물에서는 다른 개체의 하품을 본 뒤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품 전염은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나의 이유로 완전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하품을 단순히 피곤함의 신호로 생각했습니다. 졸리면 하품하고, 잠이 부족하면 하품하고, 지루하면 하품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품은 생각보다 복잡한 행동입니다. 하품은 잠들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날 때뿐만 아니라 긴장이 풀리는 순간,
주의 상태가 바뀌는 순간 지루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하품은 단순히 졸리다 라는 한 가지 신호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하품을 보고 내가 하품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라는 흥미로운 영역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누군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고, 누군가 울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면 나 역시 긴장합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품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뇌가 그 행동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처럼 하품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행동이 의식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품 전염과 공감 능력은 관련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오랫동안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타인의 하품에 반응하는 정도와 공감이나 사회적 민감성 사이의 관련성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닙니다. 즉 하품이 잘 전염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품 전염에는 공감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 상대와의 관계, 피로도, 상황, 개인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하품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행동이 더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행동 변화를 더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품 하나도 관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품을 유난히 빨리 알아차리는 것은 그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작은 변화도 잘 알아차립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으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져도 오늘 기분 안 좋아? 라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만 달라도 피곤해 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생각보다 빠르게 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인간의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참고하면서 계속 자신의 상태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도서관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람들이 모두 천천히 걷고 있으면 나도 속도를 늦춥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나도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 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행동을 환경에 대한 정보로 사용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집단 속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빠르게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위험을 발견하고 달아난다면 나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긴장한다면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능력은 사회생활뿐 아니라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에는 반대쪽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을 본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불안해집니다. 결국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만 있던 감정이 집단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긴장합니다.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대화 전체가 날카로워집니다. 감정 역시 사람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정, 목소리, 행동, 분위기 등을 통해 상대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의 표현을 따라 쓰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웃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맞춰가며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행동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웃을 때 같이 웃는 것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긴장했을 때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도 사회생활에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불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화가 났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품을 했습니다. 나도 하품이 나옵니다. 그것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현상은 인간의 뇌가 얼마나 빠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감지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보고, 행동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느끼면서 상대의 상태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역시 조금씩 변합니다. 상대의 말투를 담고, 행동을 따라하고, 감정에 영향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까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중 정말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 내가 했던 행동 중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나는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 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에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생각보다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함께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과 오래 지내는지,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 어떤 행동을 자주 보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품 하나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품이 전염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공감 능력이 높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품은 인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아주 작은 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끊임없이 서로의 행동을 보고 서로의 감정을 읽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한 채 일어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하품을 하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도 하품이 나오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많은 행동에도 다른 사람의 흔적이 조용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따라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하품 하나가 보여주는 것은 졸음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작은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